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6월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출마 선언을 하는 후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각 정당마다 후보 검증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6일 지방선거 전북지역 초읽기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시는 로컬M 안병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성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 그대로 6일 지방선거 전북 지역 초읽기에 나서 볼 텐데요. 자, 벌써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네.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면서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참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두 분은 각각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대선 기간 동안 특히 우리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독재라 할 만큼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들에게 입후보 하지 말라, 예비 후보 등록하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후보가 누구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지? 이에 대해서 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불만이 있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독주할 수 있는 이 구조가 깨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모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에서만큼은 대선의 영향은 지방선거에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 대선에서 보인 이 전북 지역의 민심을 좀 살펴보자면 그냥 말 그대로 응집력 그렇죠. 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투표율 80% 이상을 다 찍었고 그중에 득표율에서도 85% 정도 내외를 민주당에게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한 70% 정도는 민주당 세다. 즉, 이 이야기는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지속된다면 무소속 또는 타 정당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승부가 쉽지 않는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감정 그리고 지역 독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식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 선기능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나 능력이 있지만 중앙정치에 잘 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호남의 어떤 민주당의 독식 상황에서의 그 등용문처럼 돼서 그분들이 또 여기서 커서 또 중앙정치에 가서 좋은 역할도 하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큰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만의 이제 민주당 독식 내에서 민주당 그 부근에 있던 사람들만의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기들만의 독식으로 돼버려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나쁜 거지만 선기능적이 있었던 조금의 장점마저도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본다면 민주당 공천이 한 80~90%는 당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외형적으로는 시민에 대한 접근, 시민들 위한 정책을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나에게 투표권이 있는 공천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한 충성 또는 나에게 투표권 있는 권리당원에 대한 포섭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 독식을 넘어서서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또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녹화일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다시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이렇게 선거 때마다 들썩이는지 이 부분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의 일당 독재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극복해 볼까. 그리고 아까 자기들만의 리그에 있어서의 어떤
나쁜 점, 단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어떤 게 있을까? 근데 가장 좋고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게 중대선거구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그 선거구를 좀 넓혀서 지금 이제 만약에 정읍시에서도 나누어서 가선거구, 나선거구 뭐 이렇게 나누던 거를 뭐 10개로 나눴던 걸 2개로 나누는 식으로 선거구를 늘려서 거기에서 한 선거당 한 명씩 뽑던 것들의 한 5분을 한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뽑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한 특정 정당에서 독식이 불가능해지고 좀 신인들이 등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한꺼번에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되면 분명히 일단 어떤 한 지역에서 일당 독재, 우리 호남뿐만이 아니라 영남에서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의 최대 문제점, 어찌 보면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인데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이런 승자 독식 구조가 깨질 수 있다. 실례로 제가 어렸을 때인데 우리 정읍 지역도 인근에 고창이나 타 지역과 합쳐서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예전에 국회의원도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예전 민정당 계열에서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 즉 그래야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권 문제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타 지역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공존하고 그들의 공존이 곧 시민들의 발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그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산실, 교실에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당 독재가 계속 되다 보면, 소선거구제로 가다 보면 그 정당 내에서 놀던 분들의 그분들만의 결과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만의 독식물이 되는데 이게 중대선거구로 가다 보면 여러 정치 세력과 정치 신인들이 합쳐지는 어떤 용광로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실은 이 기초의회만이라도 한번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기초의회에서는 예전부터 논의됐던 게 중대선거구제도 있지만 무공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예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는 공천하지 말자, 정당에서. 그래야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인물 대결하고 정책 대결로 뽑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가장 의구심 드는 거는 각 정당마다 선거 때가 되면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네. 대선에서도 당선인뿐만 아니라 뭐 탈락한 그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왔는데 선거가 끝나면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쪽에서는 바로 거부해버리고 네. 패배한 쪽에서는 계속 하자고 그러고 지금 이게 계속 공수를 교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전북 지역 모든 지자체를 다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전라북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3개 시단위 지자체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라북도지사부터 살펴봅니다. 자, 여야 모두에서 내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던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송하진 전북지사, 그리고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이렇게 출마를 선언을 했지요. 핵심은 송하진 지사가 3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대항마가 된다면 누가 대항마가 될 것이냐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도지사 선거의 핵심이었는데 갑자기 좀 떠오른 화두가, 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는 약간 외곽 조직,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융합한 새로 합류하게 된 두 분이 있어요. 김관영 전 의원이나 유성혁 전 의원 등이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또 다른 판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난립하는 거는 어찌됐든 현직에 대한 불신과 평이 좀 나쁘다는 거가 전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정책 비전도 좀 제시하고, 근데 이제 이게 본선 게임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의 공천 싸움이 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네. 좀 안타까울 뿐이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송하진 지사가 3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도도 마찬가지고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인데
삼선에 대한 피로감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삼선을 잘 도전하지도 않고 하게 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현재 전북 도정에 대한 평가가 각종 언론이나 뭐 정책평가 기관들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특색이 없다. 또는 전북 도정이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다. 소위 말하면 무난한데 그래서 송화진표 도정이 무엇이냐라고 제기했을 때 딱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선거에서 좀 바꿔줘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정치인 이야기를 할 때는 정치인들이 좀 꿈을 꾸고 상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계속 전라북도나 다른 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계속 추격적인 자세만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산업유치니 뭐니 이런 거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뒤따라가면서 하는, 정말 전라북도에서만 할 수 있고 전라북도의 강점이 뭐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10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뭔지를 정말 꿈을 한번 꿔보고 상상해보고, 정말 전라북도의 어떤 그 지리적인 형태, 또 거기에 인구 구성,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면서 뭔가 공약을 내고 고민을 해보는 건지, 그러니까 공약이란 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에 어떤 것도 있지만 미래에 우리 이거를 좀 그 꿈을 꿔보면서 설계를 해보면서 제시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이외의 후보가 잘 안 보인다. 네. 저쪽 국민의힘에서 김용호 변호사가 뭐 지난번에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도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새롭게 입당한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또는 정운천 의원이 지역의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재 아니면 거물급 인사가 좀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예측은 되고 있는데 계속 예측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근본적으로 힘들다는 건 전제로 하지만 출마를 할 때는 뭔가 도민들에게 꿈을 주고 뭔가 이슈를 던져주는 게 필요한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일당족대 폐해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안 되니까 당락을 떠나서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북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천 내에서 치열한 상황이지 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참신한 전북의 미래를 제시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남원시장 선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완주 남원시장이 3선 연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후보가 저는 이 무소속 강동원 전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네. 눈에는 띄는데 아쉽게도 지금 지지율이 사실은 높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후보들, 민주당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뭐 윤승호 전 시장, 최경식, 그다음에 이상현, 뭐 다양한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비해서 강동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특별하게 앞서거나 뭐 그러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민주당의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는 인물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뭐 20% 30%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지지율이 한 사람의 후보로 결정되면 또 합쳐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강동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이걸 엎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새로운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많이 떨어져 본 데가 또 남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후보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결국 남원에서의 민주당의 문제점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는 그건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곧 당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민주당, 그러니까 인물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네. 난 민주당 민주당 싫은데 해서 표가 이상하게 그 반민주당 쪽으로 가버려요. 주로 이제 무소속 후보가 그것들을 흡수하고는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강동원 후보가 뭐 10%대 20% 뭐 전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본 결승에 가서는 30%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원시장 선거도 혼전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혼전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남원시장 후보. 민주당에서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최경식 이상현 예비 후보가 또 출마를 결정지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각 후보자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들도 좀 살펴볼게요. 예, 예. 네.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지역에서 좀 도전적인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보여요. 실제로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윤승호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조직 강화하면서 뭐 시민들에게 지원을 늘려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상현 전 도의원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책이나 이런 그러니까 특출나게 나오는 게 그렇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뭐 무소속인 강 전 의원도 그 남원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보이는 거는 없더라.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복지 시스템 아니면 기존 농정 시스템 또는 기존 산업정책 시스템에서 나와 있던 것들이 그냥 반복이더라. 남원시의 예산에 대해서 좀 저는 저 스스로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했고, 지금 현 시장의 어떤 그 시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정말 그거에 대한 연구가 돼 있는지 지금 나오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계승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 시장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승할 건 계승하고 좀 다시 추가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전임 지자체장이 가고 네. 신임 지자체장이 오면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전임 지자체장의 흔적 지우기예요. 그래서 지워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폐해는 지워야 하는데 네. 지우기 전에 계승해야 할 것들을 변호사님 말씀대로 먼저 찾는 것, 조사하는 게 이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삼선 연임의 이환주 남원시장의 후임으로 들어오는 자리라서 그만큼 부담도 되고 또 굉장히 치열한 자리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남원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정읍시장 선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고가 되는 곳 중에 한 곳, 바로 정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로 내부 경선이 가장 치열한 지자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민영 전 산림조합장 그리고 이학수 전 도의원이 20%에서 25% 내외의 박빙의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한 3번 정도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걸쳐 있어요. 네. 거기에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젊은 성장 동력을 앞세워서 추격하고 있고, 여기에 좀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정도진 전 시의장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후보로 나섰고 시장 후보로 나와서 한 20%가 넘는 20%, 22%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 세력이 실질적으로 이번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지세가 5%에서 10% 내외 정도 되는데, 이 지지세가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읍시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이 제가 보기엔 좀 순리를 벗어난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민주당 공천이 중요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진짜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좀 뽑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현 시장이 검찰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고, 네. 다행히 이제 재판 과정이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민주당에서도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 해서 내부 심사에서는 1차적으로 후보 등록에서는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현 시장이 약간 기소가 되면서 위치가 약간 흔들리면서 다양한 입지자들이 합종 연행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진섭 시장 측이 수사 연기를 신청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6월 달,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연기가 신청이 됐는데. 재판인데요. 재판기를 연기를 했는데 이제 재판은 이제 특히 형사 재판은 이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쉽게 끝나는데 이제 그걸 다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모든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기를 받아준 것 같아요. 연기 신청을 받아준 것 같은데 그 기간으로 본다면 뭐 공판 연기 자체는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경선 1위를 하고도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이학수 예비 후보. 예, 예. 네, 이 이학수 후보의 출마의 변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순리에서는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정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서 이제 거기에 권토 중례를 노리면서 이번에 나오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정없이 이제 뭐 그 도의원 후보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를 내세우면서 정읍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많이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후보에서 다양한 개발 정책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읍이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읍의 미래가 후보가 내세우는 비전도 중요한데 민주당에서도 당내 경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읍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정확하게 후보가 가고자 하고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전략, 지역의 미래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심어줄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민주당 하면 믿고 쓰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되는데 자꾸 보면 일당 독재 소리만 듣는다. 좀 이 부분 좀 그 부분 좀 보충하면 결국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공식이 거의 되는데 공천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개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경선이 본선인 게임인데 내부 경선 자체를 공개하고 경선에 나온 분들의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이 시민들도 좀 알고 선택할 수 있게 조금 더 확대되고 공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좀 있을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제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제시는 박준배 김제시장이 재선에 도전을 하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도전장을 내민 이 예비 후보자들이 굉장히 치열하지요. 그렇죠. 현재까지 보면 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 한 6분,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나 뭐 진행 상황을 보면 현 박준배 시장님이 재선하면서 좀 여론조사에서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그다음에 정성주 전 김제시 의장님 그리고 정호영 전 도의회 부의장님 이 세 분 정도가 여기도 정읍 못지않게 박빙이에요. 거기에 구용보 전 전북도 복지여성국장, 그 이용규 김제지역 발전위원장 그리고 신성우 생명공학연구원 감사 이 세 분이 중소 후보로 좀 약간 좀 지지율은 한 5% 내외로 좀 있는데요. 최대 변수는 김종애 전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아, 국민의당. 지금까지는 이분이 빠진 상태에서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런데 여튼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분이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했을 때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김종애 전 국회의원 네. 등판하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헬로티비 뉴스에서 자주 봤지만 현 시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 시장님의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아마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도 교육감의 경우에는 김승환 현 교육감이 지금 3선으로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자,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좀 살펴볼까요? 현재 출사표 던지신 분이 한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들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붙어 있어요. 네.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북의 교육을 어떻게 올려놓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지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교육감이 직선으로 되면서 그 후보가 난립해서 실은 30% 내외의 분이 계속 당선이 되셨거든요. 근데 네. 그분의 정책이 굉장히 좀 치우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용을 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좀 치우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대표성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의미적인 좀 지지율,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 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천우성 후보가 뭐 진보 후보 뭐 세 분이서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라고 하고 하면서 내가 진짜 진보 후보다라고 하고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도 나도 진보 후보다라고 하고 황우진 그 부교육감이죠. 이분도 정말 다양한 실력을 갖춘 뭐 진보 교육감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한 두 번 정도가 좀 함합평이 오르고 있고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이 자꾸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교육에서 따지고 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님 말씀대로 30%의 지지율로 사실은 전체를 흡수해버리는, 실제 전체 유권자로 본다면 20%의 유권자도 지지를 보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혼자 독식하는 이런 구조가 맞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제 네. 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5분이 나오긴 나왔고, 그런데 그 5분의 공약이 뭔가 큰 차이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진보를 표상하시는 것처럼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우리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처럼 학생들이 찌들려 있고 행복하지 않고 공부를 못하면 죄 지은 사람처럼 되고,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저희 자식들이 다닐 때하고는 30년, 40년 차이가 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스포츠 잘하는 친구는 스포츠 잘하는 대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잘하는 대로,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는 잘하는 친구대로 다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선생님들도 좀 바뀌고 교육 정책도 바뀌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대로 또 그 사람들끼리 경쟁이 있어야 되니까 뭐 특목고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옛날 기준으로 거기에 가야만 살 수 있냐? 지금 현대 사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는 티칭을 하지 말고 코칭을 해야 된다, 선생님들이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요. 사실 교육감 선거는 전북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거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사실은 그들은 배제가 돼 있어요. 투표권이 없다 보니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 세대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번 기회에 후보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육이야말로 전북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에 또 진보냐 보수냐 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감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북 지역 6.1 지방선거 판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지역민 분들께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각종 선거에서도 나왔지만 진짜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대표는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좀 내서 검토해보고, 또 이런 이슈토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론도 잘 분석해서 보도를 해주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에서 나왔는데요. 손가락 자르고 싶은 선택은 하지 맙시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6.1 지방선거에 대해서 전북 지역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적임자는 누구인지 앞으로도 면밀히 검증하고 또 정책들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